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자, 오늘도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심리 테스트. 자, 심리 테스트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네. 지금 시작할게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현재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길이 너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동물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어떤 순서로 어떤 동물을 버릴지 결정해 주세요. 네. 1번 사자, 2번 말, 3번 소, 4번 양, 5번 원숭이. 네. 정하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하셨나요? 원숭이, 네. 사자, 양, 소, 말. 원숭이를 가장 먼저 버리고 말을 나중에 버리는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정했어요. 네. 제 결과는 나중에 오프닝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요. 결과 궁금한데 제 것부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결과는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3월 1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수를 잡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대본에는 오디션 진행자처럼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나왔습니다. 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이러든가. 광고 후에 오겠습니다. 네, 이랬어야 했나?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자, 수고하신 만큼 심리 테스트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심리 테스트에서 선택한 동물은 자신이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 1번 사자는 자존심, 말은 가족, 소는 직업, 양은 사랑, 원숭이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 춘철 씨가 뭘 제일 먼저 버린다고 했었죠? 원숭이라고요? 사자, 양, 소, 말. 원숭이는 친구인데 친구를 제일 먼저 버리네요.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말은 가족을 가장 나중에. 네. 오, 친구는 버리지만 가족은 소중하다. 그렇죠. 친구는 혈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냉철한 사람. 왜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골랐냐면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원숭이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친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양이나 소는 뭐 우유도 짤 수 있고 뭐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제일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오키 씨는요? 네, 이 말을 하는 저도 원숭이를 제일 먼저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힘든 상황이요. 우리가 평소에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극한 상황으로 몰려봐야 돼. 그러니까 제일 힘든 정말. 그러니까 여기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제일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원숭이라고 자,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말을 버리고 소를 버리고 양을 버리고 마지막에 사자를 버린다라고 했거든요. 자존심 세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었나 봐요. 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친구를 맨 처음에 버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극한으로 이제 혹한기나 뭐 이럴 때 내가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5개는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존심도 그렇게 썩 쓸모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버린다며. 그러게요. 자존심이 좀. 전 자존심이 두 번째예요. 네. 인생에 있어서 자존심 별 필요 없는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이 같이 있네요. 지금. 사실 자존심은
어떻게 좀 숙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데 저는 사자는 왠지 데리고 다니고 싶거든요. 역시 필요 없다고 해도. 오키 씨는 융통성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주변 이제 보면은 오래 보면은 그래요. 어쨌든 말이죠. 심리 테스트 결과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친구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런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요즘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장년층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봄철에는 이것만큼 입맛을 돋워주는 게 없어요. 바로 제철 봄나물인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제철 봄나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존 에버렛 릴레이의 오피리아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한 9가지 조언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머, 권씨, 재취업했다면서요? 대단하네, 그 나이에. 아이 벌려.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취업했어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아세요? 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요? 네, 우리 같은 40대 이상 중장년들을 위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나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어머, 그런 곳이 있었어요? 우리 바깥 양반도 곧 퇴직할 생각이라 막막해가지고. 그래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퇴직 예정자도 말이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아유, 우리 바깥 양반한테도 추천해줘야겠네. 고마워요, 권씨. 네, 권씨라고 40, 50대 분들이 뭐 이씨 권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 어쨌든 뭐라고 누구 아빠라고 하시려나 이때는? 아니 이름 부르지 않을까요? 이 나이 때는 자기 이름을 남녀간엔 더욱 안 부르지 않을까요? 이제 40, 50대 남녀가 대화할 일이. 그죠? 아니, 옆집 양반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60, 70은 돼야 대화에 이제 낯가림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아무튼 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아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말이죠, 대다수 재취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죠. 자금이 없으면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은퇴 후에도 이 기본적인 생활비와 노후 자금 등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중장년은 내심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년들의 생각과 달리 기업들은 중장년 구직자 채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지난 2014년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 채용 인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은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장년을 채용한 전체 기업의 69.2%는 채용한 중장년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경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요. 채용된 중장년이 기업에 주로 기여하는 부분은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강화됐다는 답변이 30.3%로 높았습니다. 대다수 중장년의 걱정과는 달리 기업에서는 중장년 채용에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네. 그래도 이 막상 재취업을 하려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40대 이상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생 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전국에 12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센터에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직 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에서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심리 안정과 경력 진단, 생애 설계, 취업이나 창업 정보 제공 등을 20시간 내외의 교육과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퇴직 예정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인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에서 기업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까지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은 40대 이상 퇴직자로 구직 등록을 하면 1:1 상담을 거쳐 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최대 6개월 동안 제공하는데요. 또 정부가 시행 중인 장년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생애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죠? 네,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장년 근로자들이 그동안의 직장 생활과 경력을 스스로 돌아보고 향후 진로나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서 개인별 평생 경력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도 궁금하네요. 생애 설계 프로그램은 생애의 경력 점검과 나의 경력 자산 찾기, 경력 유지와 미래의 경력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교육 과정을 3일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134개사에서 9천여 명이 참여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5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만족도도 꽤 높게 나타나는데요. 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생애 설계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생애 설계 프로그램은 전국 12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50세부터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5세부터 가능하도록 참여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또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앞으로 센터를 방문한 모든 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 상담을 실시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심층 상담을 거쳐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자격증 등을 고려해서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인턴. 나이 많은 인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청년들만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년들도 인턴을 할 수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정부는 장년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년 인턴제는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해서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장년 인턴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공모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탁 운영기관이 사업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의 위탁 운영기관은 71개예요. 이 위탁 운영기관은 기업과 인턴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인턴 희망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고요. 인턴을 채용한 기업의 교육을 시행하거나 인턴제 운영 상황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인턴제는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작년 인턴제가 중소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도라고요. 네, 작년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 인턴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턴 기간 동안 매달 60만 원의 임금을 3개월간 지원하고
고용한 작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매달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적인 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구인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직종 분야도 도소매나 건설, 전기, 학원, 병원, 호텔, 제조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인턴제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인턴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인 중장년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운영기관 중 한 기관을 선택해서 작년 인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런 중장년층의 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라던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런 곳이 마침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작년 고용정보 포털 작년 희망 날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포털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이고요. 이 사이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구인 정보나 구직 노하우, 재취업 성공 사례, 관련 정부 지원 제도나 동아리 마당 등 취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정보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장년층 일자리 맞춤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자, 작년 희망 날개라는 사이트죠? 네. 그동안 워크넷 같은 정부 취업 포털은 모든 계층의 취업 정보를 모아놔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들의 접근과 활용도가 낮았고요. 부처별 홈페이지를 개별 접속하거나 방문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희망 날개는 장년층의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점을 반영해서 초기 메인 화면의 구성을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특히 장년 구직자들의 동아리를 구성해서 취업 노하우라든가 취업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직자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요. 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 구수하네요. 네. 네, 이런 노래. 자, 나이 때문에 재취업을 걱정하는 것 너무 하지 마시고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저희가 식곤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자, 오늘 알려드릴 이것도 식곤증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른한 봄날 꼭 챙겨 먹어야 할 밥상의 대표적 먹을거리. 바로 봄나물입니다. 제가 더 저 오디션 바로 그거 네. 약간 그 스타일 따라하신 것 같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라고요? 근데 봄나물입니다. 봄나물. 그래요.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 요즘에는 봄나물이 딱이죠. 그렇습니다. 이 봄이 되면 겨울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제철 봄나물에는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감기 예방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오키 씨는 어떤 봄나물을 좋아하나요? 봄나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냉이. 냉이. 네네. 오. 냉이
냉이 된장국을 좋아해요. 냉이 된장국이죠? 네. 네, 그래요. 냉이는 향긋하고 독특한 향이 좀 살아있는 봄의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맞아요. 그 향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냉이에는 단백질 함량이 좀 많고요.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비타민 B1도 많아서 춘곤증 예방과 소화제로 쓰일 만큼 위나 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로 해소는 물론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요.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C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냉이 100g당 비타민 C 함량이 74mg인데 감귤에 들어있는 비타민 C보다 많다고 합니다. 냉이는 또 음주 후에 숙취 해소에도 좋고 냉이 속 칼슘과 철분 등 미네랄 성분은 말이죠.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웬만한 과일보다도 비타민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냉이도 좋은 냉이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잘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냉이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3월에서 4월이 제철인데요. 바로 딱 요즘입니다. 그러네요. 이 시기에 먹는 냉이는 건강에도 좋고 질기지 않고 맛도 좋다고 해요. 냉이는 전체적으로 파란색보다는 붉은색이 도는 게 좋고 뿌리는 잔뿌리가 없고 곧게 뻗은 게 좋은 냉이라고 하고요. 냉이를 고를 때는 잎의 색이 짙고 향이 진한 것을 고르는 게 요령입니다. 그 냉이는 랩에 싸가지고요. 습기를 유지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는데요. 남은 냉이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친 뒤에 물기를 꼭 짜가지고 보관하면 2-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이는 이제 보관일이 좀 짧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냉이는 보통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 좀 이렇게 색다르게 먹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나물 넣고 밥하면 무슨 나물 밥 이러잖아요. 네. 냉이는 밥이나 죽에 섞어가지고 쌉싸름한 맛을 그대로 즐기셔도 좋고요. 오. 향이 강한 냉이는 된장과 잘 어울리는데 냉이를 된장과 함께 무치면 강한 향과 맛이 중화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물 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줄기가 긴 달래, 달래로 냉이를 돌돌 말아가지고요. 녹말가루에 버무린 뒤에 튀김 반죽을 묻혀가지고 빠르게 튀겨내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나물 튀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튀김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봄나물에는 달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달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달래는 그 씁씁한 맛이 독특한데요. 마늘과 영양분이 좀 비슷해가지고요. 효능도 좀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산마늘도이라고 좀 불리는 달래입니다. 살에 나는 마늘이라고 해서 그래요. 산마늘 뭐 네. 이런 식으로. 이 달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가지고요.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칼슘과 철분 함량도 높아서 이 빈혈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 좋고 식욕을 돋우고 피부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여성들에게 미용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달래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줘서 염분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 찌개류에 달래를 넣고 끓이면 좋다고 하는데요. 마늘처럼 달래에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해산물과 함께 요리하면 아주 해산물의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달래는 또 간장, 간장에 넣어서 달래 간장을 담가서 먹기도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이 굉장히 좀 강한 거죠. 나트륨하고 같이 먹으면 어울린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피부를 맑게 해준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달래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달래 고르는 법도 알려주세요. 자, 톡 쏘는 매운맛이 특징인 달래는 3월 초에서 4월 말에 채취를 하는데요. 달래는 알뿌리가 굵을수록 향이 강하지만 너무 커도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중간 굵기를 좀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잎이 가늘어서 쉽게 마르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구입해 쓰는 것이 좋아요. 역시 이제 보관일이 좀 짧아요. 봄나물들이 다 그래요, 거의. 자, 쓰고 남은 달래는 말이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젖은 신문지에 싼 후 비닐봉투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6일에서 7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이보다는 좀 더 보관 기간이 기네요. 근데 좀 조심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봄나물 중에서 특히 쑥은 여성들에게 좋다고 해서 저희 엄마도 봄에 자주 드시고 저도 자주 챙겨 드시고 철마다 그러시는데 네. 쑥이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좋은 건가요? 네, 쑥이 여자한테 굉장히 좋은 이유. 흔하지만 가장 귀하게 쓰여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쑥이에요. 예부터 민간에서는 손발이 찬 사람이나 부인병 등에 걸린 여성들이 약으로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쑥의 풍부한 비타민 B1과 B2, 비타민 C 등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면역력 또한 높여줘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에도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쑥은 다른 나물들과 다르게 차로도 먹을 수 있고 쑥차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떡, 찌개, 전으로도 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향긋한 향이 일품인 쑥. 3월 초에서 3월 말에 채취를 하는데요. 오키시 말처럼 쑥은 다양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쑥을 보관할 때는요. 어린 쑥을 따서 소금물에 삶아 깨끗하게 헹궈내서 한번 사용할 분량만큼 분류의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1년 내내. 네, 보관할 땐 수분이 약간 남아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쑥이 여성들에게 좋은 봄나물이라면 남자들한테 좋은 봄나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술을 즐기셔서 간 해독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봄나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물 이름에 씀이 붙을 정도로 쓴맛을 내는 쓴박이인데요. 예로부터 쓴박이는 간 해독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에는 쓴박이가 오장의 사기와 속의 열기를 없애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쓴박이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 피로 해소를 돕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코올 분해 효소 작용을 촉진하는 알라닌도 있어요. 그리고 간 지방 형성을 억제해주는 트레오닌, 간 해독에 유익한 아스파르트산 등의 이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간 기능 회복에 알코올 분해, 간 지방 형성 억제와 항산화 효과까지 이 정도면 나물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순찰실뿐만 아니라 뭐 회식이 잦은 남자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쓴박이를 봄에 잘 챙겨 드셔야겠네요. 네, 쓴맛이 특징인 쓴박이는 3월 중순에서 4월 말에 채취하는데요. 춘곤증이 있을 때 무침이 난 나물, 김치 등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맛이 너무 써서 그런 쌉쌀한 맛 때문에 약간 좀 안 먹던 나물인데 자라서 그 맛을 알게 된 나물이 또 있어요. 두릅. 네. 두릅은 특유의 쌉쌀한 맛과 은은한 향기가 일품인 나물인데 이제야 그 맛을 알게 되셨어요. 혹시나. 네, 이게 좀 나이가 먹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나물 네. 같아요. 두릅은 식욕을 돋우게 하는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릅에는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과 사포닌이 들어있어가지고요. 혈당과 혈중 지지를 낮춰주고요. 당뇨와 신장과 위장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살짝 데쳐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두릅을 데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질기게 데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릅은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 채취하는데 주로 초고추장으로 무치거나 튀김, 꼬치 등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네네. 봄나물은 신선할 때 조리해야 비타민과 무기질의 손실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물의 향이 너무 강해서 부담스럽다면 옅은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 사용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릇파릇 향긋한 봄나물로 입맛도 돋우고 겨우내 떨어졌던 활력도 채우시길 바랄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화가들의 그림 소재였던 역사, 신화, 종교, 풍경 등등 다양한 그림을 소개했었는데요. 문학도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림 소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영국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문학 작품, 소설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순철 씨는 영국 문학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동물종장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조지 오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그리고 반지의 제왕, 톨킨. 이렇게 톨킨도 이제, 영국 작가라는 건 몰랐어요. 네.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작가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영국에는 정말 유명한 문학가가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학가가 많이 배출됐다는 거는 나라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영국 문학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4대 비극과 5대 희극을 쓴 바로 셰익스피어.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소설 중에 동물농장은 알아도 그 누가 쓴 소설인지 그 소설가는 어느 나라 모르죠. 사람인지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동물농장은 많이 알아도 네. 근데 셰익스피어는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고 영국 작가라는 것도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만큼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유명한 영국 작가인데요. 마침 올해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라고 합니다. 1616년에 서거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그림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는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한 장면을 다룬 작품입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 희곡이 되겠어요. 네, 주인공 햄릿의 우유부단함이 드러나는 대사였죠. 그래서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네요. 네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덴마크의 햄릿 왕이 갑자기 죽자 왕비 거트루드는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재혼하고 클로디어스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왕자 햄릿은 아버지가 죽은 후 급변하는 상황과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도중에 아버지의 망령을 만납니다. 그런데 망령은 자신을 죽인 게 삼촌 클로디어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햄릿은 복수를 위해 미친 척하면서 국왕을 살해하는 내용의 연극으로 망령의 말이 사실인지 클로디어스의 본심을 떠보는데요. 연극을 본 클로디어스는 사색이 되어 떠나고 망령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햄릿은 복수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햄릿은 엉뚱하게 재상 폴로니어스를 왕으로 오해해서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이 때문에 햄릿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자 폴로니어스의 딸인 오피리아는 미쳐서 강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오피리아가 바로 오늘 그림의 주인공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는 햄릿에 대한 복수를 다짐해요.
마침 햄릿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함에 빠진 왕 클로디어스가 레어티스를 꼬셔서 햄릿과 검투 대결을 할 때 칼에 독을 발라 햄릿을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클로디어스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왕비 거트루드는 햄릿을 죽이려고 클로디어스가 준비한 독이 든 술을 모르고 마시다가 죽게 됩니다. 햄릿과 레어티스는 독을 바른 같은 칼에 찔려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요. 햄릿은 죽기 전에 그 칼로 클로디어스를 찌른 후에 숨을 거뒀고 네. 클로디어스도 그 독칼에 맞아서 숨집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복수심 때문에 결국 모두 다 죽은 거죠. 네, 정말 비극적인 내용이네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도 있고 본인에게 남는 게 없는 게 복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뭔가 그런 교훈을 남기는 희곡이었는데요. 음. 여기서 밀레이가 그린 거는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아가 미친 후에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보통 정신이라면 감당 못할 일을 겪은 비련의 여자죠. 네, 정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밀레이도 보통이 아닌 연애사를 가진 남자예요. 이 화가의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밀레이는 11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한 예술 영재였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나타난 라파엘 전파라는 화가들 모임의 일원이기도 했는데요. 1848년 영국의 젊은 화가들은 당시에 기존의 거장들의 그림을 모방하면서 그런 뭔가 테크닉 그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던 아카데믹한 미술을 고집한 미술계에 반발하면서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으로 돌아가 순수하고 심오한 고전주의 예술을 추구하자고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화가, 시인, 비평가들이 모여서 라파엘 전파라고 이름 붙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라는 거장이 등장하기 전 시기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라파엘 전파는 영국의 아카데미나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갑자기 네. 비판을 받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시도해보자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야심차게 네.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엄청난 뭔가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겠죠. 그렇게요. 그럼 밀레이에게 라파엘 전파를 옹호하고 후원해주는 비평가 존 러스킨이 나타납니다. 밀레이는 러스킨에 대한 이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은 계속 서로의 집을 방문하면서 친밀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밀레이는 러스킨의 집에 드나들면서 러스킨의 부인 에피 그레이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오, 설마. 네, 뭔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밀레이와 에피의 우정이 선을 넘어서 애정으로까지 발전을 네네네. 한 거예요. 애정으로까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것에 넘어서서 아예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레이와 에피는 눈이 맞았고 밀레이와 러스킨의 우정도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배신감이 상당했겠어요. 뭐 여기에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 내 친구야. 네, 그거는 좀 한번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죠.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거. 그런데 밀레이는 이렇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했거든요. 금기의 사랑을 한 것도 당연히 문제긴 한데요. 그런데 러스킨과 에피의 결혼 생활도 밀레이와 상관없이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러스킨은 일단 자녀를 원하지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에피와 함께 생활한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부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러스킨이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도 돌았나 봐요. 어쨌든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부부도 이 부부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밀레이가 러스킨 집에 드나들면서 에피의 초상화도 그려주고 또 조용한 러스킨과 달리 밀레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이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에피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1854년 에피는 러스킨과 이혼하고 1년 후인 1855년에 밀레이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여자인 에피에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요새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그 세계 여성의 날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여성의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죠. 옛날에도 뭐 똑같았던 거죠, 지금이나. 네. 그리고 밀레이도 당시 그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를 그릴 기회를 잃었어요.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왕의 초상화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비록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밀레이와 에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8명이나 뒀거든요. 네, 빅토리아 여왕도 나중에는 밀레이를 용서하고 궁에 불러들여서 그림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에피만은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마음 아파했던 밀레이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녀를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읽은 빅토리아 여왕은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밀레이와 에피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죠. 네, 두 사람의 사랑이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한 밀레이가 사랑 때문에 죽은 오피리아를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림 해설 해주시죠. 영국의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린 존 에버랜 밀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11살의 나이에 최연소로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1848년 밀레이는 기존의 거장들의 그림을 모방하는 데 주력했던 미술계의 반발에 미술이 부흥했던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뜻이 맞는 예술가들과 라파엘 전파를 형성했습니다. 즉 라파엘로라는 거장들이 등장했던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 정신적으로 순수하고 자연을 섬세하게 표현했던 미술로 되돌아가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피리아는 라파엘 전파의 화풍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국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의 한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오피리아는 햄릿의 연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햄릿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삼촌 클로디어스를 죽이려다가 실수로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죽이자 오피리아는 미쳐버렸고 화관을 만들다가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습니다. 밀레이는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림의 배경이 될 런던 남부 호그스밀 강가를 5개월 동안이나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라파엘 전파는 배경과 인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배경을 묘사했습니다. 배경을 완성한 후 오피리아는 라파엘 전파의 뮤즈였던 엘리자베스 시달이 모델을 맡았습니다. 익사한 사람을 본 적 없는 밀레이는 시달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눕게 하고 몇 개월간 그림을 그렸습니다. 덕분에 시달은 심한 폐렴에 걸려 시달의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고소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피리아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한 손에는 만들다만 화관을 쥔 채 강가에 조용히 떠 있습니다. 강가에는 각종 수풀들이 우거져 있고 물을 머금은 긴 드레스는 수면 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밀레이는 각종 식물과 꽃들로 희곡의 내용을 상징했습니다. 오피리아의 머리 위로 들이운 버드나무 가지는 버림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피리아의 뺨과 드레스에 있는 장미는 그녀의 오빠 레어티스가 그녀를 5월의 장미라고 불렀던 것을 말합니다. 목에는 제비꽃 목걸이가 걸려있는데요. 제비꽃은 신이, 순결, 젊은 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오피리아의 오른손 주변에 떠있는 붉은색 양귀비는 깊은 잠과 죽음을 뜻하고 그 옆에 흰색 데이지는 순결을, 노란색 펜지는 공허하고 헛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가진 물망초는 오피리아 주변을 떠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 끝쪽에 있는 늘어진 수풀에는 해골 모양이 언뜻 드러나 있는데요.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밀레이가 죽음의 상징으로 넣은 것인지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배경과 인물 표현 때문에 이 작품은 정말로 익사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을 살짝 벌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오피리아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와 함께 강물을 떠도는 꽃들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연약한 오피리아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을 몇 개월간 욕조에 물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밀레는 정말 지독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거 사진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네네네. 죽은 사람 익산 사진이 있는 건 줄 알고 어이구야. 되게 소름이 돋았었는데 근데 코너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왠지 좀 안타깝고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오늘은 존 에버랜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도 그 매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연인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어려운 게 바로 친구 관계잖아요. 어려운 친구 관계를 현명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한 9가지 조언,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잘 나갈 때는 곁을 지키면서 좋은 친구처럼 굴다가 막상 상대방이 곤경에 처해서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은근슬쩍 뒤로 빠지거나 심지어는 가차없이 돌아서서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종종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일 겁니다. 그래서 불행은 진정한 친구를 가려준다는 말도 있는 것일 테고요. 40 이전엔 두려워 말고 40 이후엔 후회하지 말라의 저자 직가오는 처세편, 마음편, 선택편 등으로 나눠서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중 인간관계 편에서 가깝고 먼 사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큰 손해를 보는 위험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한 9가지 조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리의 미학, 즉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친구 관계는 물론 다른 인간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수다쟁이 친구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기를 원하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좋은 친구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다 인지상정이어서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나 희망은 사심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 전에 그의 본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그의 혀가 얼마나 긴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다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무작정 그를 믿고 성십성의껏 대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는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마세요. 자칫 당신은 자기 발밑에 지뢰 하나를 묻는 셈이 될 겁니다. 지뢰가 폭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평온하기 그지없지만 일단 지뢰가 폭발하게 되면 당신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저기에 말을 뻗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뒤에서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만일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말다툼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수다쟁이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포착해서 말을 퍼뜨리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고자질하는 목적은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둘째,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m 미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날마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고 해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면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이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서로 간의 교류가 너무 잦아질수록 이러한 차이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에는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의 직장 생활, 학업 생활,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친구 사이가 지나치게 친밀하면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구속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카멜레온 친구를 멀리하세요. 친구들 중에는 진심을 다해서 당신을 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해서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며 마치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당신은 그의 본 모습을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소인배들과는 결코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같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뒤에는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당신을 업신 여겼더라도 당신이 지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금세 아부하며 빌붙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곤경에 처해 힘을 잃으면 곧 당신을 멀리하며 하찮게 대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소인배들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 친구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넷째,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분별하세요. 당신이 곤경에 처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누군가요? 이럴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대체로 의로움을 중시하고 사리사욕을 멸시합니다. 때문에 우정을 매우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친구를 이용할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세력을 잃고 곤경에 처한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는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친구로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는 평상시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파악할 수 있으며 큰 일을 앞에 두고 판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허둥지둥 당황하는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할 줄 모르는 친구를 멀리하세요. 우리는 대체로 친구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돕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바라죠. 이렇듯 서로 한마음이 돼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오랫동안 우정을 지속할 수 있다면 결코 친구를 헛되이 사귄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호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잘못만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급기야는 상대방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아예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일종의 사고방식이라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베풀어준 고마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 크나큰 도움을 주었어도 이 사람들이 품는 하찮은 원망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주변 친구들 중에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절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친구를 사귈 때는 한쪽 눈을 감으세요. 사람들 중에는 친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가혹할 만큼 엄격해서 거의 성인군자에 가까운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친구가 자신과 한마음 한뜻이 돼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어느 한 가지 일도 자신의 생각과 위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르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관찰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명확하다고 자부하면서 사소한 일까지 빈틈없이 관찰하지만 결국 만나는 사람마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똑똑함을 자만하면서 타인의 결점을 지나치게 트집잡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은 잘 파악하면서 정작 자신의 결점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결점을 보았을 때는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만일 일생일대의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웅대한 기계와 타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7째, 한 배를 탔다고 말하지 마세요. 보통 한 배를 같이 탄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듯이 이익이라는 토대 위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 역시 언젠가는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아직 한 배를 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옳을까요?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돕는 협력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사에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경계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라도 한쪽 눈을 뜨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때 당신과 한 배를 탔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적수는 미리 방지할 수 있지만 신복이나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있다가 적으로 돌변하는 사람을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배를 타고 서로 협력하는 사이라고 해서 항상 협력자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런 협력자를 친구로 사귈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8째, 때로는 가면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숨김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분명 예기치 못한 많은 말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가면을 쓰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뿐더러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와 교류하는 사람들마다 많든 적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적당하게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가면을 써야 하는지의 문제는 노래 장르에 따라서 무대 의상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똑같은 가면만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제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초연한 태도를 내보이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가면 아래 자신을 적당히 감추는 데 있습니다. 9째,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하세요. 세상에는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사귀고 난 뒤에는 매번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상대방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절교해서 우정을 핑계로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라면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절이 옳은 행동이었다면 누구도 당신을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의리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작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의 반감만 사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예의를 갖추되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동리브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발췌한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한 9가지 조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그리고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수다쟁이나 카멜레온 같은 친구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거절해야 할 땐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오히려 이제 거절을 제대로 해줘야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하고 아유 저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거절할 땐 그냥 확실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죠. 자, 3월 1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